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태풍 남마돌이 근접하면서 제주와 부산, 울산 등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m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든 제주에서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우 피해에 대비해 부산과 경남에서 수십 명이 대피했고 해안도로 등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일본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기록적인 강풍과 호우로 피해가 속출했고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위험한 태풍이라며 대규모 재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 외교에 나섭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장례식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왕족 등 귀빈이 대거 참석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된 피의자 전모 씨는 범행 전 피해자가 살던 집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이용호 의원의 입하전인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오늘 치러집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국산 1호 백신 3, 4차 접종 예약과 당일 접종이 시작됩니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타이완에서는 건물과 다리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도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네, 태풍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예상보다 빨리 북상하면서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데 거센 파도에 휩쓸린 낚시객 한 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주 지역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새벽 3시 무렵 제주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예상보다 한두 시간 일찍 북상하고 있는 건데요. 제주는 태풍 난마돌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비 피해는 없지만 이따금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오늘 0시에 매우 강에서 강으로 세기가 약화했지만 위험은 여전합니다. 제주 일부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센 파도 탓에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북부 앞바다에서 어제 저녁 낚시객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해안가 사고 위험이 커지자 서귀포항 해안가 산책로는 오늘 자정 무렵부터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강풍 피해 없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남마돌은 오늘 아침 8시 통영과 거제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겠고 부산과 울산 오전 10시, 포항은 정오 무렵에 근접하겠습니다. 남해안과 경상권 지역 주민들은 시간당 30mm 이상 비 예보도 있는 만큼 태풍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 없게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항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 내 모든 학교의 원격 수업이 결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기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태풍의 최근접 시각까지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광안리 일대에는 강한 빗줄기가 내리다가 지금은 다소 약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돌풍이 불어와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에는 어젯밤 9시부터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 남마돌의 부산 최근접 시간은 오전 11시쯤으로 예상됩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도 예보가 됐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곳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의 강수량은 새벽 4시 기준으로 27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해운대 지역의 강수량은 50mm를 넘어섰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는 월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지난 태풍 때 피해를 본 상인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 신고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간판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도로 표지판이 파손됐다는 신고 등 태풍 관련 119 신고가 23건이 들어왔는데 날이 밝으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교통 통제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마천인 온천천 하부도로 3곳의 차량 통행과 산책길 출입이 금지가 됐고 해운대구 마린시티와 미포, 청사포와 구덕포 해안가도 태풍 경보와 함께 통제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부산 지역의 7개 해상 교량도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면 전면 통제가 되는데요. 지금은 거가대교가 통제되고 있고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태풍에 이어 이번에도 지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원격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부산시도 태풍에 대비해 재해 우려 지역과 방제 시설 등을 점검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고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YT의 최상은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함에 따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24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 순간 풍속은 통영 매물도 초속 24.1m, 거제 서이말 22.9m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경남 남해안과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25m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순간 풍속이 초속 25에서 35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피해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제 해안가 인접 지역민 25명 등 주민 28명은 침수, 축대 붕괴 우려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 어선 13,000여 척도 대피했습니다.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라 열차 운행도 일부 조정됩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운행하는 경부 경전, 대구 동해, 영동선 등 5개 노선에서 무궁화를 비롯한 일반 열차 22편의 운행을 중지하고 12편은 단축 운행합니다. KTX와 동해선 전동열차는 태풍 상황에 따라 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고객은 사전에 운행 상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태풍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선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간판 낙하나 시설물 쓰러짐 등 사소한 문제로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험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일본 규슈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 저녁 7시쯤 태풍이 규슈 남부 가고시마시 부근에 상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규슈 서부 내륙을 따라 북상해 오늘 오전 규슈 북부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꺾어 이동할 거로 예보했습니다. 태풍은 일본 열도를 관통해 내일 오후 홋카이도 동쪽 해역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네, 태풍 난마돌은 일본에 상륙했지만 우리나라에도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과 비슷한 진로로 이동한 2004년의 태풍 송다 때도 영남 해안에는 200에서 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태풍 난마돌과 비슷한 경로를 따랐던 태풍은 2004년에 송다가 꼽힙니다. 일본 규슈 북단에 상륙해 열도 북부를 따라 북동진했습니다. 상륙 당시 중심 기압과 강풍 반경 역시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당시 송다의 영향으로 울산과 포항에는 200에서 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난마돌로 울산, 포항이 포함된 영남 해안에 150mm가 넘는 호우를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속 35m에 달하는 강한 강풍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타할 것으로 보여 강한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도 주의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진 제주도와 서해안은 비보다는 바람만 주의하면 됩니다. 제주도에는 초속 35m, 서해안에도 초속 25m의 순간적인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밤사이 해안가에는 월파가, 제주 해안에는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태풍 소식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기성 K웨더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저희가 리포트로 봤지만 제주는 지금 영향권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고 들었고요. 부산, 경남 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현재 태풍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일단 이제 가고시마 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한 220km 현재 그 육상이죠. 원래 예상은 이제 해상 쪽으로 올라가서 북단 그 규슈 북단 쪽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동진할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어젯밤에 이제 가고시마 쪽에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선과 붙은 내륙 쪽으로 계속 북상에 올라왔거든요. 현재는 오늘 3시에 가고시마 북쪽 한 180km 정도였었는데 지금 5시 정도로 하면 한 220km 정도 북쪽에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네. 제주의 경우 난마돌의 세기가 오늘 0시 매우 강해서 강으로 한 단계 약화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위험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중심 최대 풍속인 37m급 정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37에서 39m 정도 급인데 이 정도면은 사실 거의 우리가 보면 열차가 탈선할 수 있는 정도고요. 낡은 집 같은 게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현재 최신 들어온 관측 자료 보니까 오륙도 같은 데는 35m가 넘었습니다. 순간제대 풍속이 이미. 그렇다면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라든가 영남권 경남 해안 쪽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한 11시나 12시 정도가 더 가까워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바람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그 제주 같은 경우는 새벽 4-5시쯤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원래 전망이 됐었는데 지금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태풍의 북상이 좀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이동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고요. 어제 기상청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다소 빨랐고 또 제주로부터도 거리도 좀 더 멀어진 거죠. 원래 이 규슈 해안 쪽으로 따라서 북상하는 거로 봤는데 좀 내륙으로 들어왔거든요. 안쪽으로. 그런 바람에 이제 제주 쪽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이 비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바람만 그쪽 이제 폭풍 해일이라든가 바람만 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동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제주도는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부산의 경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난마돌 최근적 시간이 오전 10시로 예상되는데 오늘 오후쯤이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난마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현재 방향을 갖다 틀면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개 태풍이라는 것이 일단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속도가 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 9시에 예상하는 것이 시속 17k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시간은 대개 한 10시, 11시 정도 부산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울산이라든가 포항 입장에서 본다면 오후 1시 정도가 더 가까운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번에 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던 게 경상권 해안이었는데 즉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포항
이쪽 지역들이 이제 가장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이 지역들은 거의 지금 현재 이동해 나가는 속도를 보더라도 한 14시, 15시까지는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이 다시 한번 영향권에 든다니까 좀 걱정되는 마음이 좀 들고요. 이 태풍 진로를 살펴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상과는 달리 지금 일본 내륙 쪽으로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예상 경로를 보니까 일본 내륙을 관통하는 경로가 될 것 같은데 일본 쪽에 굉장히 좀 피해가 극심할 것 같아요. 이 정도 태풍이면은 피해가 엄청 크겠죠. 예, 예. 제가 이제 어제 밤 늦게 그 가고시마 쪽 이제 영상들 올라오는 걸 쭉 봤는데 정말 피해가 그래서 일본도 뭐 지금 역대 이런 태풍을 본 적이 네네. 없다라고 이제 방송을 할 정도로 예. 지금 현재 이런 태풍급이라면 피해는 정말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바람 피해도 크지만 더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이제 규슈 쪽 같은 경우는 바람이 우측으로 지나갔지 않습니까? 대다수 지역에. 그랬고 비도 아주 상당히 그 강한 수증기를 끌고 왔던 태풍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비를 내렸을 것으로 현재 뭐 정확한 관측치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뭐 예상으로는 일본 기상청 예상으로는 500~600mm 이상 비를 갖다 현재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특히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일단 우리나라 쪽이죠. 일본 쪽은 비나 바람 피해가 뭐 동시에 엄청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예. 우리나라 쪽은 일단 비의 가장 강한 강도 쪽이 태풍의 전면에서 이제 우측 쪽이 가장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나라는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태풍의 그 강풍 반경 정도 여기에 있는 비바람만 비만 들어오는 것이고요. 주로 강한 비 구름대는 이제 일본의 규슈 쪽으로 해갖고 본주 쪽, 호시 쪽으로 나가는 그쪽 방향에 주로 강한 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비는 현재 예상은 이제 많이 오는 곳 경상권의 한쪽은 최대 150mm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간당 뭐 강한 데는 30mm 이상 강할 수 있다. 태풍이라는 거 한번 숨을 치면서 히팅하고 지나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난번 흰남노처럼 뭐 짧은 시간에 200~300mm 비가 내리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을 일단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바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난마들이 올라오면서 부딪히는 지역에서는 바람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시 관측에서는 뭐 이제 보통 경남 해안 쪽이 한 25~30m 정도 관측이 됐었는데 제가 바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관측을 보니까 우리도 같은 부산 바로 앞바다에 한 35m까지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바람이라면 부산 이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해운대 LCT 이런데 그런 데는 이 빌딩 불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태풍의 뭐 지역별 최대 고비 언제쯤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9시부터 한 12시 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 보고 있고요. 예. 다음에 이제 울산이라든가 포항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2시부터 오후 한 2시 사이 요 사이 때가 제일 강한 피크 타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흰남노에 이어서 난마돌까지 정말 이번 가을 태풍 벌써 2개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올해 태풍이 유독 잦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기후 변화의 문제인데요. 기후 변화로 이제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문제. 네. 두 번째는 이제 올해가 이제 라니냐인데 라니냐 같으면 이제 동태평양 쪽 해수 온도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서태평양 쪽 해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더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어떤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풍이 발생 조건이 있는데 이런 발생 조건보다는 그냥 가장 그 해수 온도로 만들어지는 태풍이었거든요. 난마돌도 그랬고 이번에 그 앞에 지나갔던 흰남노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뤄보면 크게 밑에 어떤 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태풍이 아니고 해수 온도가 높아서 만들어지는 태풍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수 온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해서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예상되고 있는 태풍 또 다른 태풍의 경로가 또 있을까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 태풍으로 발달한 태풍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델들에서 여러 모델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모델마다 차이가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이번 태풍이 난마돌 같은 게 지나가는 게 방향을 튼 자체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번 주는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굉장히 좀 일교차도 크고
기온도 지난주에 비해서 아주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이런 날씨가 지속되고 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시 기온이 좀 올라갈 거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태풍이 영향을 줄 때는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대개 영향을 준다면 거의 한 7, 8일 이후 정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개의 태풍이 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태풍들이 어떻게 간섭하느냐에 따라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부산 지역은 9시에서 12시 정도, 그리고 울산, 포항 12시에서 오후 한 2시 정도가 가장 위험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주의하시고 또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태풍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기성 KU웨더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국 런던에 도착해 5박 7일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참석해서 여왕의 서거에 직접 추모의 뜻을 전했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여왕 국장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순방에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영국 런던입니다. 네, 이번 영국 방문은 조문 외교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을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이 버킹엄 궁전인데 이곳에서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한 겁니다. 현지 시각 저녁 6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에게 직접 위로의 뜻을 전했고 또 왕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셉션은 여왕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을 찾은 각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일정은 고인을 추모하면서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핵심 지도자들과 자연스럽게 조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순방 첫날인 오늘은 추가 일정 없이 기내서와 마찬가지로 태풍 난마돌 대응 상황 점검과 업무 보고 등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애초 예정됐던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은 현지 교통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대통령실은 취소된 일정을 다음 날 진행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런던 중심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영국 여왕 국장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장례식장에는 2,000여 명이 참석하고 이 가운데 각국 정상과 왕족 등이 500여 명에 달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도로 곳곳이 폐쇄돼 있어서 저희 취재진도 이동할 때 가까운 거리를 상당히 우회해야 했습니다. 국장 참석 이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현지 시각 20일에서 21일까지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지금은 언급할 것이 많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는 북한에만 집착했다면서 외교 노선의 대변신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고 사드 역시 주권 문제로서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해 확장 억제를 내실화하는 것으로 북한 도발에 해답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교실에서 특정한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학생에 비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치쇼라는 표현을 곁들였는데 대통령실은 과거에 했던 발언으로 이번 인터뷰에서 언급된 사항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이런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윤 대통령은 사드 문제 역시 중국이 아니라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문을 열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단 선언하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북핵 해법을 오는 21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녹여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복합 위기에 전 세계가 또 유엔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미래지향적으로 그랜드 바겐, 대타협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에게 쏟아낸 발언들이 심각한 해당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에 없던 휴일 긴급회의를 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양두구육과 신군부, 개고기 등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쏟아낸 발언들을 해당 행위로 본 겁니다.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직접 출석하는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의 경우 추가 징계가 이뤄진다면 이전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제명이나 탈당 권고 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합니다. 당원 당규상 더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당원 당규상에 저희들은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오는 25일쯤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경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면 징계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윤리위 회의 시작 전부터 일정이 조정된 것에 대해 오비일학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무리수를 둔다 등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거를 판단받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할 것이다. 이번에 또 이제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이 전 대표가 만약 윤리위의 추가 징계 결정에 대해 또다시 법적 대응으로 나설 경우 국민의힘 내용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 영어 원문을 언급하며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온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올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으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주호영, 이용호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직전 비대위원장이자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당의 위기 수습을, 또 호남 출신 재선 이용호 의원은 당의 신선한 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빈관 신축 계획은 철회됐지만 민주당은 지시 주체를 밝혀야 한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얼토당토하는 정쟁몰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치는 등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일었던 영빈관 신축 계획이 철회된 뒤에도 민주당은 지시 주체를 밝히라며 공세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878억짜리 영빈관 신축을 계획한 게 대통령이 맞느냐며 제정신이냐고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지시 의혹에 국민의힘이 망상이라고 받아치자 당당하면 조사를 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영빈관 신축이 추진되고 결정된 과정을 모두 확인하면 합리적 의심인지 망상인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당하다면 조사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면서 국정조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영빈관은 후임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엄호했고, 김기현 의원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이 집단 괴롭힘 수준의 폭력이라며 이재명 대표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물타기를 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존 사법 리스크에 더해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격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의 혜택을 이재명 대표는 받은 바 없는지, 이 대표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빈관 신축 계획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기국회 첫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의 본격적인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 씨가 범행 전 피해자의 옛 거주지 근처에도 찾아가 2시간 정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전 씨의 신상 공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노란 점퍼를 입은 남성이 한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 씨입니다. 범행 당일 사건 현장에서 14km 정도 떨어진 피해자의 옛 거주지 일대를 찾아갔다가 다른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해 뒤따라간 모습이 주변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전 씨는 이미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구산역 영무실을 찾아가 근무 일정을 알아냈고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신당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범행 당일 계좌에서 1,700만 원을 출금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전 씨는 가족을 위해 현금을 준비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적들이 모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 정황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게 적용한 혐의도 살인죄보다 최소 형량이 5년 이상 무거운 보복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전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특정 강력범죄일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황학동 상가에서 불이 나 점포 2곳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도로에 멈춰 있던 SUV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황학동에 있는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1층 한옥 건물에서 난 불은 인근 건물 옥상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이 불로 인근 건물 3층에 있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점포 2곳이 모두 탔고 인근 건물도 외벽이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꽃이 진짜 하늘 몇십 미터 올라갔을 거야. 공중으로. 엄청 났었어요. 가스통이 엄청 터졌나 봐.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끝에 불은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에서 흰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도로에 멈춰있는 SUV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출동한 소방대가 1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운전석에 있던 70대 남성은 숨졌고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각종 주방기구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조리실을 태우고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8,0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대 3만 3천여 명보다 14,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일요일 중간 집계 기준으로 지난 7월 17일 2만 5천여 명 이후 9주 만에 최저치로 2만 명 이하를 기록한 건 7월 10일 이후 10주 만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만 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의 3, 4차 접종에 대한 예약과 당일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카이코비1의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돼 3차와 4차 접종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스카이코비1 백신 추가 접종은 사전 예약 사이트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예약한 뒤 26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자녀 백신 예약이나 당일 접종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최근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미 피해를 겪은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신혼 첫 전셋집으로 인천 소규모 아파트에 둥지를 튼 A씨는 최근 집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A씨가 사는 아파트 한 동 50여 세대를 전부 소유한 집주인이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 대부분을 경매에 넘겨버린 겁니다. 당장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인데 입주 전 이런 위험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세대인데 굉장히 암담했고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걸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A씨가 사는 아파트에서만 이런 피해자가 95세대에 달하는데 주변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넘어갈 거라 생각하니까 일상생활이 더 불가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뭐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제 지난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한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 2013년 처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집값이 오르고 저금리가 이어지던 시기 이른바 갭 투자로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 모으던 임대인들이 이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 헐값에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겁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세입자들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전세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밀리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등에 적정한 전세값 정보 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규모도 늘릴 방침입니다. 경찰도 전국 지방청마다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한 달 만에 피의자 44명을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세금 체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계약자들은 직접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부동산 시세를 꼼꼼히 살펴봐서 전세금이 집값의 80%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젯밤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난 타이완에서 오늘 오후 더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 44분 타이둥현 치상향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타이둥현 둥리역에서 승차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열차 3량이 탈선했으며 다리 2곳과 초등학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또 화롄 위리 지역에 있는 3층짜리 편의점 건물도 무너져 8명이 갇혔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어제 저녁 7시쯤 일본 가고시마 남쪽에 상륙해 예상보다 빨리 일본 열도 북쪽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도 전일보다 다소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중심 부근에서는 여전히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의 돌풍이 불고 있고 강풍 반경이 넓어 우리나라 영남 해안까지 직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상은 물론 영남 해안에도 태풍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제주도와 그 밖의 해안가에서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새벽 3시를 전후해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영남 해안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에는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이 지역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5m의 돌풍이 불겠고 그 밖의 해안으로도 초속 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80mm, 울릉도와 독도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지금은 비가 강하지 않지만 영동 지방은 태풍이 지난 뒤에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높은 물결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해상에서는 최고 10m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월파나 폭풍이 일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진 서쪽 지방은 오늘까지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내일부터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온차가 무척 커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하고 있는 태풍 난마돌이 근접하면서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m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든 제주에서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우 피해에 대비해 부산과 경남에서 수십 명이 대피했고 해안도로 등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이 개최한 리셉션에 참석하며 조문 외교에 나섰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장례식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왕족 등 귀빈이 대거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이용호 의원의 2파전인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오늘 치러집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된 피의자 전모 씨는 범행 전 피해자가 살던 집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타이완에서는 건물과 다리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도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역대급 세력을 지닌 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상은 물론 영남 해안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등 태풍특보 지역에는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이 불고 있어서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곳도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밤사이 태풍이 일본을 강타했죠.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는 걸까요?
네, 역대급 세력을 지닌 14호 태풍 남마돌은 어제 저녁 7시쯤 일본 가고시마 남쪽에 예상보다 일찍 상륙했습니다. 이후 밤사이 가고시마 북쪽으로 이동한 뒤에 열도 북쪽을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매우 강해서 강한 강도로 한 단계 더 약해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중심 기압은 여전히 960헥토파스칼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중심 부근에는 초속 39m 정도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달리는 기차가 탈선하거나 크레인이 쓰러지거나 또 철탑이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강도의 돌풍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강풍 반경이 아직까지 400km로 넓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는 물론 부산과 울산, 포항, 경주 등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제주도와 그 밖의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부산 5, 6도에서 초속 31.5m, 통영 매물도에서도 26.9m의 강풍이 부는 등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다만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르고 태풍이 예상보다 일본 내륙으로 더 치우쳐 이동하고 있어서 제주도는 오늘 새벽 3시 이후 태풍의 최대 고비를 넘긴 상태고요. 지금은 영남 해안으로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영과 부산, 울산 등 영남 해안에 태풍의 최근접해 지나는 시간은 오늘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오늘까지 최고 초속 35m의 돌풍이 불고 동해안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도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된다며 비바람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상에는 최고 10m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 해안가에는 월파나 폭풍의 가능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해안의 경우 태풍이 지난 뒤에도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태풍 남마돌의 영향권에 든 제주와 부산, 경남 해안에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간 초속 30m 안팎에 달하는 강풍으로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산악계 출렁이는 어두운 바다에서 헬기가 구조자를 들어올립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주도 용담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린 남성입니다. 실종 3시간 반 만에 발견된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산에서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빌딩 사이로 지나가는 거센 바람에 나무는 휘어진 채 일어서지 못하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도로 표지판이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화분이 쓰러지면서 행인 한 명은 다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간판과 실외기, 지붕 등이 날아갈 것 같다는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또 호우 피해에 대비해 부산과 경남에서 수십 명이 대피했고 해안도로와 둔치 주차장, 하천변 등 제주와 울산, 경남 위험지역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순간 초속 30m 안팎의 거센 바람에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와 경남, 전남 등지를 오가는 여객선과 항공기, KTX와 동해선 열차도 잇따라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부산은 오늘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데 교육부는 울산과 제주, 경상 남북도도 학교장 재량에 따른 학사 운영 조정을 고려하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태풍 남마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지난 태풍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태풍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 때 월파 피해를 본 부산 밀락동.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태풍 북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항상 안 편안합니다. 안 편안하고 또 먼데 있는 애들도 엄마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막 전화가 옵니다. 태풍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피해는 침수입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 배수시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에 악취가 나거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배수구를 덮개로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가 예보되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도로를 타고 흘러 아파트나 지하 상가 등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 주차장에서는 차량을 무리하게 옮기려다가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바퀴가 절반 이상 잠겼거나 물이 빠른 속도로 차오르고 있다면 사람부터 먼저 대피해야 합니다. 해안가나 하천 주변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침수되는 경우도 많은데 태풍 소식이 있다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강풍 피해도 적절한 대비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유리창 정면에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창틀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면서 그 창문에 대한 진동을 줍니다. 근데 진동이 오면요, 그 유리창이 버틸 수 있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동으로 인해서 주로 유리창이 깨지기 때문에 하천 주변의 저지대에서는 범람이나 침수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정해둔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재난 문자와 방송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YTN 차장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일본 규슈에 상륙한 태풍 난마돌은 기록적인 강풍과 호우를 뿌리며 일본 열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위험한 태풍이라며 대규모 재해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기록적인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 외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이기지 못해 전신주는 위태롭게 기울어져 서 있습니다. 태풍 난마도를 가장 먼저 마주한 일본 큐슈 남부. 다친 사람뿐 아니라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위험한 태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本当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風が吹く恐れが高まってき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木造家屋とかだったら屋根が飛んで自分の家がもう寝てる間になくなっていく潰れてしまうとか。 큐슈 남부에 상륙한 태풍은 서부 해안 지역을 따라 북부까지 올라온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꺾을 전망입니다. 일본을 관통해 빠져나갈 때까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수십 년에 한 번 있을 만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피난 지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태풍 움직임과 피해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最新の気象情報や避難情報などに十分に注意をしてください。早め早めに命を守る行動をとってください。 태풍 영향으로 큐슈뿐 아니라 도쿄 등 수도권에도 강한 국지성 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재해당국은 일부 하천이 범람 위험 수위까지 상승했다며 주민에게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찰스 3세 국왕이 개최한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런던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6시,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버킹엄궁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을 찾은 각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왕에게 직접 위로의 뜻을 전했고 왕은 영국을 직접 방문한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를 비롯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리셉션에 온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 인사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여왕 2세는 영국민들에게는 늘 자상하면서도 엄격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70년 동안 권좌에 있으면서 영국 사회의 발전과 안녕에 대한 헌신 그리고 왕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여왕의 생애를 임수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26년 런던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는 원래는 평범한 왕실 구성원이었습니다.
둘째였던 아버지 조지 6세가 갑자기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그녀의 삶도 변화를 겪습니다. 병에 약한 부왕을 대신해 해외 방문을 도맡았던 엘리자베스 공주는 1952년 케냐에서 부왕의 서거 소식을 접합니다. 어린 두 아이를 둔 26살의 새댁이 남성 위주의 정치 세계에 선 것입니다.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2차 대전 때는 운전 장교로 참전해 왕실의 의무를 몸소 실천했던 그녀는 재위 70년 동안 영국민의 정신적 지지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또 다른 임무는 왕실의 안녕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영연방 왕국을 포함해 영연방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왕국 이탈을 막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또 왕실 무용론과 특권 폐지론에 맞서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는 선제 조치를 통해 왕실을 지켜왔습니다. 첫째 아들 찰스 왕세자와 딸 앤 공주, 둘째 아들 앤드루 왕자의 이혼과 추문 등 왕실 불화는 늘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특히 다이애나의 죽음은 영국 왕실을 큰 위기로 몰았습니다. I admired and respected her for her energy and commitment to others, and especially for her devotion to her two boys. 1952년 이후 70년 집권 동안 15개 영연방의 군주를 겸임한 그녀는 역대 15명의 영국 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아일랜드를 방문해 800년에 걸친 식민 지배를 사과했습니다. All those who have suffered as a consequence of our troubled past, I extend my sincere thoughts and deep sympathy. 하지만 인도와 남아공, 케냐 등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과거 식민 지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재위 70주년 기념행사 때 건재함을 보였던 엘리자베스 2세. 지난해 이별한 부군 필립공과 다시 재회하게 됐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윤리위는 어제 오후 긴급회의를 연 뒤 이 전 대표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 영어 원문을 언급하며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온 이항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적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출구 전략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변수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4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8천여 명 줄었습니다. 추석 연휴로 검사가 줄었던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천여 명 많지만 2주 전보다는 3만 7천 명,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행 3년 만에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We have never been in a better position to end the pandemic. We're not there yet, but the end is in sight. 이에 따라 우리도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비상 대응에서 일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진 상황에서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 정도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와 치명률 추이를 본다면은 이들 나라와 같이 일상적 대응 체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전문가들은 일상 회복으로 가는 남은 장애물로 이번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꼽고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동시접종을 했을 때 이 부작용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부작용이 가중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일상 대응체계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재유행과 또 다른 감염병 출현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8,66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3만 3천여 명보다 14,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일요일 중간 집계 기준으로 지난 7월 17일 2만 5천여 명 이후 9주 만에 최저치로 2만 명 이하를 기록한 건 7월 10일 이후 10주 만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만 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올릴 거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은행의 대응 방안이 주목됩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문제도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3% 올라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고물가 현상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현지 시각 20일과 21일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대폭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극약 처방으로 1%포인트를 높이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아직은 더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이 적극적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한 1%를 올려서 바로 좀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흔히 말하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논쟁도 있기 때문에 대세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0.75%포인트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한국은행의 선택지는 좁아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전망치와 비슷하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물가가 5% 수준이 상당히 유지될 거기 때문에 물가 중심의 경제 성장 패스를 지난번 포워드 가이드진 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예상보다 커진다면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5%로 같은 상황. 10월과 11월 올해 두 차례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금리라도 올려가지고 환율 물가가 불안해지는 걸 좀 사전에 맞느냐.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만약에 울트라 스텝이 단행이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0.5% 빅스텝에 대한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와 고환율, 한미 금리 역전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높여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과 가계부채 시한 폭탄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른바 킹달러로 불리는 달러 초강세 현상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올해만 14% 이상 급등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각국 중앙은행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으로 미국 연준이 이번 달에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로 예상돼 달러 초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빙하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동산 매매가 끊긴 상황에서 그나마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활발한 편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덜하고 저금리의 정책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쏠림 현상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1,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이하 매물 시세가 6억 원 이하인데 올해 거래는 모두 12건 이뤄졌습니다. 같은 단지인데도 6억 원을 훌쩍 넘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상의 매매는 단 2건뿐입니다. 처음 집장만 하는 사람들, 그 대출이 그분들은 조금 싸잖아요. 일반 대출보다. 그러니까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은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결혼 안 해도 이렇게 분가하잖아요. 이런 사람.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7월부터 최근까지 신고된 거래 1,100여 건 가운데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45.6%에 달합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대출 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편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대상 기준이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라는 점도 수요가 몰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중저가 주택은 대출이자 부담이 덜한 데다가 정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어서 실거주 용도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 뒤 다주택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매물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주택이신 분들이 중과유예가 이제 끝나게 되는 내년 5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매물로 내놓는 것들도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기준이 상향되거나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오늘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 4주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조치까지 하고 있는데요. 2018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당시 평양 공동선언을 뒷받침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맺었던 9.19 군사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 체결 이후인 2020년 5월 DMZ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나 한강 하구 수로 조사 등 상당수 합의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그나마 명목상 유지가 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유산 정도 되겠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경제난이 가중되며 자력갱생을 외치는 북한이 군사합의를 파기하며 갈등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과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계속적으로 더 경계를 늘려야 되고 무기를 증강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만 이날 충돌을 방지하는 순간에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압박을 덜 받게 되는군요. 다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핵무력을 강조하고 대적 정신을 고취하는 만큼 한미 연합연습이나 한국의 전력 증강, 미 핵항모 입항 등 전략자산 전개를 빌미삼아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공세적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결의의 수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민족 생존의 번영의 길이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전히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고 외교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9.19 군사 합의와 판문점 선언 등은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북한에만 집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교실에서 한 친구, 북한에만 집착하는 학생에 비유하면서 전 정권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너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타이완과 일본에서 어제 연이어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타이완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페이시 서쪽 타오유안시의 한 스포츠 센터. 배드민턴을 치던 사람들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다 5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자 급히 대피합니다. 천장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규모 6.8의 이번 지진은 지난 17일에 규모 6.4 지진 이후 발생한 수십 건의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타이완 동부 화롄 지역에서는 3층 건물이 무너져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화롄 지역의 다리 2곳과 초등학교 건물 일부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很恐怖了，有一点吓到了。昨天很多东西倒下来这样。 또 어제 오후 동부 화롄 남남서쪽 80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이완 기상국은 규모 6.8의 지진이 최근 잇따른 지진의 본 지진이고 전날 지진은 본 지진에 앞선 전조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73차례의 전조 지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과 인접한 일본에서도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 오키나와 서쪽 178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에 이어 오후 7시 5분 오키나와 서쪽 179km 해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한때 이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경찰 내부 위원들과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는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데요. 심사위원들은 특정 강력범죄법에 따라서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주호영, 이용호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직전 비대위원장이자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당의 위기 수습을, 호남 출신 재선 이용호 의원은 당의 신선한 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FC 의혹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갑니다. 대책위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인데요.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1년 만에 뒤바뀐 것을 두고 집중 비판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연장 등에 대해 입법적 대책을 논의할 거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후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거로 예상됩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의 3, 4차 접종에 대한 예약과 당일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카이코비1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돼 3차와 4차 접종 사용을 허용했는데요. 사전 예약 사이트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예약한 뒤 26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잔여 백신 예약이나 당일 접종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정부는 다만 mRNA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마쳤다면 추가 접종도 기존 mRNA 백신을 우선 권고하고 mRNA 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일 때 18세 이상이면 스카이코비1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프로야구 6위 NC가 천적인 키움의 에이스 안우진을 무너뜨리고 5위 기아를 1.5게임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NC는 서울 고척돔 원정 경기에서 정진기의 투런포와 양의지의 2루타를 앞세워 키움을 꺾었습니다. 기아는 삼성에 역전패하며 7연패에 빠졌습니다. KT는 알포드의 활약에 롯데를 완파하고 3연패 탈출에 성공했고 한화는 갈 길 바쁜 2위 LG를 꺾었습니다. 선두 SSG는 오태곤의 끝내기 홈런으로 두산의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대급 세력을 지닌 태풍 난마돌이 일본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 영남 해안까지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부산은 현재 초속 33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 점차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전까지는 강풍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서울 등 서쪽 지방은 9월 중순 때늦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 예상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풍의 위치와 진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어제 저녁 7시쯤 일본 가고시마 남쪽에 상륙해 예상보다 빨리 일본 열도 북쪽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도 전일보다 다소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중심 부근에서는 여전히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의 돌풍이 불고 있고 강풍 반경이 넓어 우리나라 영남 해안까지 직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상은 물론 영남 해안에도 태풍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제주도와 그 밖의 해안가에서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새벽 3시를 전후에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영남 해안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에는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이 지역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m의 돌풍이 불겠고 그 밖의 해안으로도 초속 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80mm, 울릉도와 독도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지금은 비가 강하지 않지만 영동 지방은 태풍이 지난 뒤에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높은 물결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해상에서는 최고 10m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요. 대부분 해안가에서도 월파와 폭풍해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진 서쪽 지방은 오늘까지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내일부터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까지 대부분 해안가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